그리고 천 선생님이 당신 그림 모으기 전에 일본으로 가서도 또 평론가들한테 다 물어보고 저 서울 화랑에 뭐도 평론가들 전부 물어봤대요. 그런데 배 선생님 그림을 사놓으라고 그래. 그래? 응. 이게 그래서 아까 좀 이경성 선생 말은 어째 이경성 씨도 그 전에 만났는데 배 선생님 제 1인자라고 우리 한국에서 수채화는 제 1인자고 세계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서 아주 수채화는 세계에서 나 따라오려면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 수채화를 하려면 하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야 그래. 이런 데서 사는 나야만. 이 그림. 근데 우연히 그림이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맞아야 돼. 딱딱 맞아야 돼. 기후 조건 뭐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성격 뭐든 이런 것이 거기 안 가면 도저히 그런 성격도 못 갖고 그런 사람도 못 되고 그런 소질도 못 갖는다 이렇게 못 그래.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이런 데서 딱 떨어졌지. 이게 한국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나로서는 참 영광이지. 내가 그때는 어렸을 때는 통 모르는데 이거 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 듣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저들 느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이런 책 저런 책을 읽어본 게 그러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광이다. 웃어 말하자면 그래서 일본 갔었는데 우리 한국 중국 역사만 입고 다니고 이렇게 늘 잡아가지고 있었대. 근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하나 좋은 것이 뭐 좋냐면 재미있다야 나하고 이야기하면 재미있어 무섭다 그지요. 그래갖고 웃다가 나가라. 수채화의 거목 배동신. 작년 배동신 화백은 제6회 오지오 미술상을 수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현대미술사에서의 그의 자리를 재확인시켜줬다. 가난이란 고통 속에서도 한국적인 풍토성을 지니고 독자적인 표현 방법과 독특한 양식의 예술 세계로 평생을 수채화처럼 살아온 원로화가 배동신 화백. 1950년 배동신 특유의 수채화 화법으로 중앙 집권적인 미술 문화의 하나의 쐐기를 박으면서 척박한 이 땅에 수채화를 정착시켰다. 어쩌면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소재라 할 수 있는 물로서 배동신 화백은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말의 독특한 터치로 수채화를 만들어냈다. 침묵의 색채.
침묵은 바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그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배동신 선생은 평소 무등산 화가로 알려질 만큼 무등산을 대상으로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려왔다. 선이 아닌 면으로 표현하는 대담한 화면의 구성. 평론가들은 수채화로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화법을 보여주는 수채화 예술의 극치라 평한다. 힘이 넘쳐 윤곽선이 느껴지는 자유분방함. 배동신 화백의 화풍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은 바로 그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배화백의 거대한 수채화 세계는 바로 철저한 대생 작업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인 누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굴곡과 터치. 누드와의 일반적인 개념을 파괴시켰다. 산이건 인물이건 외형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의 누드화는 마치 그의 작품의 중심 소재가 되는 고향의 무등산을 닮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던 배동신 화백. 담백하고 참신한 그의 수채화가 결코 연약하지 않고 강하게 다가오는 것은 철저한 대생 작업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오랜 구상을 통해 순식간에 그의 생각을 신이 들린 듯 화폭에 풀어낸다. 대상의 외형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로 들어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대상의 본질을 찾아낸다. 배화백은 그의 성품 그대로 그림에 있어서도 그리할 대상과 정면 대결을 해 해답을 얻어낸다. 한 점의 수채화를 탄생시키기 위해 수백 장의 스케치와 초상 작업. 그의 수채화의 1인자 자리는 이러한 끊임없는 습작과 준비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가 지금의 자리로 오기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화폭의 그림을 통해 혼돈의 세상과 싸운 그의 고통을 짐작해 볼 뿐이다. 배 선생님께서는 아주 성격이 소박하시면서도 격식을 갖추지 않는 듯 하면서도 예의가 바른 분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아주 철저한 그 내생을 바탕으로 두면서도 자유자재로 풍부한 감성을 갖다가 표현하는 아주 그야말로 청순함이 그림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만 하더라도 아주 순수하고 아직도 뭐 70대 후반이시면서도 청소년과 같은 그러한 순수함을 갖다가 간직하고 삶 자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보송군 벌교읍 홍교. 배화백의 친구들과 물장구 치던 유년 시절의 추억들이 오롯이 스며 있는 곳이다. 여기서 매덕방법 1920년 그가 태어난 해는 일제강점기. 이름도 나라도 없는 혼돈의 시대였다. 광주 송정리에서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배동신은 한약방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따라 벌교로 왔다. 몇 학년이야? 2학년. 27년 당시 벌교 보통학교에 들어가지만 4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벌교에서 여수로, 여수에서 다시 벌교로 이사를 해야 했다. 저기 노란지? 여기 노란. 5명의 부인을 얻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적잖은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였다. 어린 시절 결코 화목하지 않았던 불우했던 가정 환경이었다.
그 속에서 아마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자연스레 그림이었는지도 모른다. 예? 한약방, 약방. 이제 그 큰아들은 일인가 지금 어디 가서 병원을 한가 해요. 병원. 네, 그래. 지금. 예, 의사. 이사요. 예. 아직 고향에 계시는 영감님을 우연히 찾았다. 부식집인데 외정때 여기 약방에 크고 작은 잔심부름을 도맡아 시키던 아버지는 내심 야무진 그가 가업을 잊길 바랬다. 그러나 어린 배동 씨는 이미 다른 세계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1936년 16살의 배동 씨는 단지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금강산으로 가출했다. 금강산에서 만난 한국 서양화의 비조 박수근 화백은 그에게 처음 그림이 뭔지 깨닫게 해준 최초의 스승인 셈이다. 그러나 박수근 화백이 평남도청에 취직하자 소년 배동 씨는 다시 벌교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내 가출을 하고 1년 후 다시 벌교에 온 그는 당시 일본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던 정경식 씨란 동네 선배의 도움으로 여수에서 일본으로 밀항하게 된다. 그렇게 천재화가 배동신의 화가 인생은 시작된 것이다. 배 선생님께서는 이 채색을 하기 이전부터 일본에서부터 많은 데생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귀국하신 후에도 채색을 하기 이전에 수많은 스케치 작업, 크로키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목탄 데생으로서 인체 데생을 하기 이전에 많은 연습 작품을 했던 작품 중에 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간의 일반 화가들 중에서는 배 선생님을 칭할 때 데생의 최고 1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데생 작업을 했던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데생의 1인자 배동신 화백. 그는 밥을 굶고 좋아하는 술을 먹지 않아도 데생 작업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말이 유학이지 일본으로 간 어린 화가 지망생은 학교 문턱도 밟지 못한 채 낮에는 신문과 우유 배달을 해 생활비를 벌었고 밤에는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동경에 있는 가와바다 미술학교에 입학해 그곳에서 5년 과정을 밟았다. 여기서 그는 가장 기본적인 데생 수업만을 거듭해 받게 된다. 이것은 나중에 그의 그림 세계에 확고한 기틀을 마련해준다. 배 선생님께서는 강주에 살면서 무등산을 수없이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해서 무등산을 소재로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주에서 한참 무등산 작업을 열중하실 때에는 무등산 그림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 특히 여기 무등산에서 우리가 조금 유심히 살펴볼 사항은 스케치를 연필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붓으로 터치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필 자국같이 난 것은 연필로 온 것이 아니라 붓자국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붓자국이 연필 자국처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과일, 사과 작품은 배 선생님께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등산 그리고 바다 또 하나가 누드 마지막으로 이 과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작품들은 단순하면서도 작품마다의 그런 개성이 다 독특하고 또 보면 볼수록 마음속에 딱 와닿는 자유스러운 그런 선들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끔 과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 6년 만인 43년, 화가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자유미술 창작가협회 공모전에 그의 유화작품 소녀가 당선된다. 그때 그의 나이 22이었다. 조선 유학생으론 유일한 입선으로 여기서 말로만 듣던 이중섭 화백과 인연을 맺게 되는 행운을 안았다. 이때부터 화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만 배아백의 뒤에는 일본 여인이 있다는 사실이 동경 유학생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45년 2월 그들 부부는 어머니의 고향인 전남 나주로 돌아오게 된다. 부인과 5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전거를 끌고 과일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아이고 말 못해라 그냥 하도 그냥 사람들 살기 못해놔서. 파출소를 이틀이 멀다 하고 들락거리던 배아백. 젊었을 때는 12시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지금. 아이고. 그리고 이제 한참 자고 이제 아이고 아직도 안 들으셨나 하고 이제 몇 번 이제 깼다 잤다 이제 그러고 있으면은 저기서 노래 소리가 들려와요. 먼 데서.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은 배아백의 2번째 부인이다. 무슨 6.25 이후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생활고 때문에 부인과 아이들은 52년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술로 시간을 보낸 그는 급성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1958년 당시 광주 사례지어고 음악교사였던 김현규 씨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렇게 김현규 씨의 도움으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잘 일본은 항상 안개가 껴있거든. 우리 한국은 안개다. 그리고 그 당시 한국의 수채화는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보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회화 단계로 어디까지나 과정이라고 보는 그릇된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 때였다. 투명해. 전통 회화와 유화의 발전과는 달리 수채화의 길을 택한 배동신 화백. 그러나 그가 택한 수채화 인생은 수채화처럼 맑고 투명한 것만은 아니었다. 하늘도 없고, 야 수채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갖고 한 것이 수채화를 쭉 그리게 되었지라니. 유화는 이게 수채화라고 부지 한 번 지니면 더 다들 부지 많이 안 지내야 되거든. 하여간 투명해야 돼 색깔이. 이거 좀 유화보다는 진짜 아닌가 성같이 돼 성. 예. 그래도 수채를 오래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수채를 못 놓고 쓰였어. 수채로만 해버려야지. 그렇죠. 우리서 때때로 이제 서울서 근인근 친구들이 전화 와요. 저는 결국 처자식들 배고프고 우리 한국서 내가 제일 그림을 잘 그린단 말로 평을 받아봤자 나한테 그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것이요. 그리고 울어요. 수학기를 들고 울어. 나 역시 같아요 입장이. 예. 그리고 전화 받으면서 서로 울지요. 그런데 뭐 그 궁핍의 세계, 그것이 바로 그의 예술 세계인지도 모른다. 끝없는 예술에 대한 갈증과 번뇌, 궁핍과 서로 다른 이념, 뒤틀린 세상과의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다. 다른 건 못하고 가만히 있자니 궁금하고 몸이 제일 아파 죽겠어요. 평생을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살아온 배아백에게 부인 김영규 씨와의 만남은 행운이었다. 서울음대를 1회로 졸업하면서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김현규 씨. 제자로 같은 예술인으로 묵묵히 지켜본 배동신 화백은 진정한 예술인이었기에 그녀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한 채 배동신 화백의 평생 반려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능력이 없던 남편 대신 가정을 꾸리기 위해 피아노 레슨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결국 그녀가 한국 제1의 화가로 만들어낸 것이다. 지난 93년 생일,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키고 쓰러진 후 배아백은 온전한 작품 한 편도 그리지 못하고 있다. 그때부터 배아백은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매일 녹즙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림만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남편,
캔버스에 풀어내지 못하는 그 한을 알기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는 술과 담배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요즘 배아백의 외출은 매일 아침 규칙적인 산책과 그리고 술을 사기 위해 나가는 것이 고작이다. 그런 그에게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리웠던 것처럼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다. 아주 놔둬야 내 생각에 덥수룩한 수염도 깎고 오랜만에 노아백이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다름 아닌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그의 수채화전에 가기 위해서다. 애써 챙기는 아내에게 오래간만에 외출로 예민해진 배아백은 핀잔을 주지만 이젠 아내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몸이다. 낡은 허리띠가 가난한 화백의 단면을 보여준다. 제1의 수채화가라는 이름을 대변해주는 것은 집안 한켠에 놓여진 상패들이다. 이젠 거동조차 수월하지 않은 그지만 모자를 비스듬히 눌러쓰고 꼼꼼히 외출 준비를 하는 노아백의 모습에서 젊은 날 멋쟁이 화가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다. 아니 5년 전부터 몸의 약화로 붓을 놓은 배동신 화백. 잠깐의 병치레인 줄 알았으나 여든을 바라보는 그의 나이는 쉽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붓을 놓은 지 5년. 왜냐하면 요 하나하나 요 까망기가 뭐냐면은 요 얻어먹을 때마다 하나씩 하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개야. 그건 아십시오. 그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자 답답한 마음에 투정만 늘어갔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평생을 그림밖에 모르던 그에게 이젠 한 점의 그림도 그릴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병들게 생겼어. 병. 진짜 다 술만 마시고 이 상자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막 울고 막 그래서 그렇다. 배아백에게 콘크리트 벽장 속의 서울 생활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렇게 이들 부부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여수로 내려온 것은 지난 89년이었다. 여수 생활도 어느새 11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의 수채화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배동신 화백 수채화 60년 초대전. 그것은 바로 그의 수채화 인생의 역사다. 말씀을 하셨어요. 임 선생님이 그냥 수고가 많으시다고 그냥. 오랜만에 동료 후배들을 만난 배아백. 그 반가움에 마냥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상기되기까지 한다. 이제 새로 이제 그림도 그리시 한다고 새롭게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양반을 막 이렇게까지 해주신지 광주로 모셔야 돼. 아유 선생님. 죽어도 여기서 이 양반이 진 아유 이제 그럴 줄 알아야 된다고.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 내가 그 운동을 내가 할 테니까 그만두고 보세요. 내가 꼭 후배들의 관심 어린 말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눈물을 흘리고 마는 배아백. 그것은 그만큼 그가 걸어온 60년 화가 인생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는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배동신 화백 수채화 60년 초대전은 배아백의 미술 애호가인 최우삼 씨가 수장하고 있는 그림들 중 100여 점과 배아백의 소장품을 선별해 전시한 것이다. 배아백의 그림을 처음 접한 최우삼 씨는 그 순간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강한 매력에 빠져들어 그림을 하나하나 사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으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150여 점. 만약 최효삼 씨가 없었다면 오늘의 배동신 수채화 60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배 선생님 댁에서 가져오신 거요? 이거 기억력도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갖고 계셨구만. 예, 몇 점이 있어요. 몇 점. 표고를 그러니까 전부 다 고르게 해야지. 저게 60년 전에 배 선생님 전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고르게. 그렇다. 수채화 60년은 바로 그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효삼 씨는 대대로 물려온 집안의 갑옷까지 팔아가며 배아백의 그림을 사모았다. 이제는 쉴 새 없이 풀어내던 수많은 작품을 강렬한 터치로 밖에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노아백.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들까지 등 돌리게 한 그림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선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배아백은 가슴이 벅차기만 하다. 당신 기억이 있어? 예, 있어요. 다 있어요. 터치만 될 거다. 그래, 터치든지 이런 건 이제. 배 선생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수채화로 이제까지 일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배 선생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잘 그려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채화이지만 아주 담체 처리로서 그 형태를 묘사하는데 주로 그 한국의 산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셨던 여수 그 바닷가 풍경이라든지 또 그 광주의 무등산 또 여인 누드 또 과일 등 여러 가지 그 소재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작품에 볼 수 있었듯이 그 선과 형태가 아주 어눌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형태가 어눌하다고 해서 못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경지를 넘어서 자유로운 어떤 필획을 얻은 그런 연후에나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쉽게 보이지만은 아주 심오한 그 인생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인체의 이미지를 그 왜곡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체라면은 그 선의 곡선의 아름다운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흘러내려간 곡선과 또 볼륨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림이라는 것은 그러한 아름다운 볼륨 속에서 또 변형 왜곡시킬 때 그 일상적으로 우리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연필 소묘인데 아주 그 누드 자체의 어떤 그 색채의 이미지도 보면은 검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누드라면은 아름답고 또 곱고 그런 또 볼륨이 그 유연하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연상합니다만은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누드화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를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작품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가 만들어낸 어떤 그 미적 감각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선 속에서 또 그런 볼륨 속에서 또 다른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과 인생은 언뜻 광적인 예술 세계를 보여줬던 서영화가 반고흐를 연상하게 한다. 가지런히 정돈된 세계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헝클어진 치열한 내면의 고뇌와 싸움.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내면의 세계다. 이것은 바로 현실과 외형을 뛰어넘은 뒤에서야 가능한 것이다. 조금 덜 익었어요. 막 저기 만든 음식을 맛이 없어. 압이 조금만 내려오는데요. 전시회 다음 날 늦게 전시회를 찾은 손이 동서와 큰조카 막내 처제가 여수 집까지 찾아왔다. 오랜만에 찾은 가족들 앞에서 배아백은 아내에게 핀잔을 준다.
내가. 아마 막내 처자 앞이라 더 그럴지도 모른다. 얼굴을 몰라보겠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영규 씨의 막내 동생 김숙자 씨. 그녀는 아직도 큰형부에 대한 미움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 우리도 집에서 얘들은 형부가 제일 떠들어요. 누가 떠드냐면 형 말을 들어서 들었지도 않고 아무도 떠들지 않는 신을 쳐올 거면 손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신을 쳐올 거 아니야. 난못 살던 처음이야. 광주 송정리에서 7남매 셋째로 태어난 김현규 씨는 형제 중 가장 똑똑하고 고집 또한 대단했다. 서울음대를 졸업하고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미래가 창창하던 언니는 돈 한 푼 없어 화구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하는 가난뱅이 화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집을 간 것이다. 그렇게 고생한 언니도 모르고 지금까지 언니를 구박하는 형부를 아직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안다고 뭐 이제 누가 무슨 말 방역 맞아갖고 누가 뭔 말은 그 뭔데 저리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내가 상원내가 뽑아보고 그냥 미남들 근데 살이 좀 있으시니까 더 이뻐지죠. 어제도 올해 바깥에 가서 있다고 섬진강 개발 맡아 뵈면 거기가 참말로 2, 3년에 될 거야. 공기 좋지. 예. 한 씨도 남편 곁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아내지만 그녀만의 유일한 시간은 바로 성당에 가는 것이다. 자신이 자라온 모든 부유한 환경을 버리고 그녀가 택한 가난한 화가와의 삶. 그러나 그녀는 한순간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결혼 후 10년 동안 그녀는 친정을 찾지 못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키운 딸을 친정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의 모든 욕망과 꿈을 뒤로한 채 그녀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음속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향한 그녀의 신앙심이었다. 세례명 김세실리아. 그녀는 그 이름으로 남편을 향한 이해를 넘어선 종교적인 사랑과 진정한 예술가에 대한 존경을 보낸다. 일주일에 2번 있는 찬송 연습 시간. 그녀는 이 시간을 통해 이루지 못한 꿈을 찬송과 함께 풀어내고 있다. 그야말로 그녀 자신만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사치인 셈이다. 이미 사라져버린 꿈이지만 이 시간에 있어서만은 자신의 음악 세계로 빠져들고 신자들과 함께하는 찬송의 소리에 속에 담아둘 수밖에 없었던 예술의 혼을 조금이나마 표출한다. 기다려 11시 정확하게. 시간 못 맞춰간다고. 배아백은 뜻하지 않게 또 광주행이다. 현재 서양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자 이금표 씨와 중견 여류수필가 최은정 씨에게서 급히 연락이 왔다. 다름 아닌 한국 수채화 역사상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배아백의 60년 초대전 소식을 듣고 연락을 취한 것이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뵙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애써 연로한 스승을 광주까지 초대한 것은 그의 작품과 함께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다. 가만 있어. 요거. 예. 이 작품은 선생님 역시 터치. 예. 터치의 변화. 그것이 이 그림에는 나타나지. 선생님 그러면 무등산을 대단히 오랫동안 즐겨 그리시고 사랑해 오셨는데 무등산을 그리실 때 그 선생님이 항상 작업하면서 감흥은 어떠십니까? 오래 그랬죠. 예. 오래 그랬어. 오래 그랬는데 아마 내가 무등산 그리기 시작해갖고 시방까지 대체 한 60년 됐을까? 근데 여기서 무등산 보면 우리 광주 양반들이 다 그러시려니 무등산을 담아온 지 60년. 그가 지향하는 세상.
바로 온전하지 않은 조국과 고향, 어린 날 떠나야 했던 그리운 어머니의 품인 것이다. 60년을 수채화만을 고집해온 배동신 화백은 그의 삶과 밀접한 고향의 무등산과 여인들의 초상, 그리고 한때 자신의 생계수단이 되었던 과일의 작물 등 극히 한정된 수재를 이용해 가장 밑바탕에 숨어있는 회화적 본질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볼 때 내가 이런 볼륨을 내 그림에 한번 내고 싶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다. 오케이. 그래야 오래 많이 그렸어. 또 무겁고 대담하다고. 그러시죠. 일본서는 이제 화가들은 또 일본에서도 대단히 막 내 그림을 막 봤어.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거친 터치와 웅대한 구상으로 일본 화단에 돌풍을 일으켰던 젊은 화가의 천재성은 그의 귀국으로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 54년 귀환한 전부인의 짐 속에서 배아백의 작품 7점이 발견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이 미술계에 알려지고 일본 미술계는 또다시 초라한 한국 수채화 화가로 인해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당시 수채화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천재 화가란 찬사가 쏟아졌다. 어떻게 보면 작가 정신으로 정면 대결이랄까. 타국에서의 그의 명성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한때 그의 화풍을 배격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생활을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단지 예술을 위해 오직 그림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때 교류 관계 중에 좋지. 나는 선배님 막 존경하고 항상 찔찔 매제 그러고 선배님 앞에서. 화단의 대선배 이중섭이란 말만 들어도 배아백의 얼굴은 과거로 돌아간다. 서영화가 이중섭은 1920년대 그 혼란의 시대에도 예술의 길을 묵묵히 지킴으로써 민족의 정신을 살리고자 했다. 내가 이제 이름이 초입선이지. 그때가 22 내가. 입선은 이제 환영회 그 단체에서 환영회 이제 파티를 해. 그런데 이중섭 선생님이 내 곁에 서 있으면서 아리랑을 부르시잖아. 근데 선생님 정말 그때부터 그냥 존경했어. 아리랑을 부르시기. 지난 70년 역경의 생을 살아온 배동신 화백. 일제치하의 어두운 생활,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 그리고 가장 혼란스러웠던 60, 70년대를 살아오면서 그 모든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배동신 화백. 고성의 웅대함과 시각의 정확성, 세부적 묘사를 생략한 대담한 구도 속에서 대상의 본질에도 뛰어드는 그의 작품 세계는 바로 외형과 형식을 뛰어넘은 신의 경지다. 배동신 화백에게는 결코 이러한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니다. 배아백이 쌓은 지난 60년간의 수채화 인생. 여든에 가까운 그가 과연 남은 인생에서 다시 붓을 든다는 것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국 수채화의 새 장을 열고 세계화에 그의 이름을 길이 남길 배동신 화백이지만 수채화의 1인자란 거창한 이름을 벗어나 그 길고 힘들었던 세월, 그만큼 그리고 싶은 그림을 다 그렸으면 되지 않느냐는 아내의 말에 배아백은 그것이 바로 그가 바랬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몸놀림이지만 그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여든을 바라보는 그의 나이를 훌쩍 넘어선다. 틈만 나면 바닷가를 찾는 배동신 화백.
그가 이곳 여수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길 소망하는 것은 어쩌면 지난 세월 배아백의 가슴속 깊이 짓눌러왔던 일본에 남아있는 또 다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인지도 모른다. 그의 마지막 바람이라면 그동안 화가로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인생.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형제로 그의 가족들의 평안을 바라는 소박한 꿈이 남아있다.